아 맞다.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우와, 물 엄청 탔어 여기. 오, 장난 아니다.
사사사사사. 아, 불안정하구나. 안녕하세요, 슈머TV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제가 앞좌석으로 갈게요. 음악 없습니다. 음악 없이 그냥 육성으로, 시나리오 없고요. 저는 그냥 뭐 고장난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라이브 이렇게 영상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이게 르노 삼성에서 주신 차계부예요. 차계부. 잠깐만요, 이것도 이렇게 지켜놓고요. 좀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창문을 열면은 다른 차들 시동 걸면은 시끄러우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차계부예요. 그래서 신차 출고했을 때부터 적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셀프 정비를 해요. 보증 기간이 끝나서 증상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잡으려고 셀프 정비도 이제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오일 교체 이런 거, 제가 유튜브를 뭐 약 12년 전에 시작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2차 2017년도 1월 달에 2차 QM6 초경 모델 4륜 풀옵션을 출고를 했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샀어요. 그냥 산 게 아니라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그 국내에 출시된 5인승 탑승 가능한 차들 모니터를 했어요. 뭐 카페 같은 데도 가입을 해보고 동호회도 나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차 품질을 모니터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16년이니까 꽤 되죠, 기간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저의 최선이 이제 QM6 이거 4륜이었었어요, 디젤. 누구보다도 이제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제 차가 르노 코리아, 그러니까 르노 삼성 차가 됐으니까 뭐 누구보다도 르노 삼성이 잘 팔렸으면 좋겠죠. 저도 오너 중에, 고객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에서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되는지의 스토리부터 시작을 해서 제 영상 컨텐츠에 대한 총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한 약 시간은, 이 시계가 약 1시간 정도, 6시 반? 그때까지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차계부 기록을 하면서 셀프 정비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기 때문에, 정비를 했으면 정비를 했고 차계부를 썼으면 차계부를 썼지, 그거 두 개 동시를 다 하면서 차량 관리를, 신차 출고해서 1인이잖아요 이 차가. 그러면서 신차 결함부터 증상부터 해가지고 다 잡은 거를 설명을 쭉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동일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지금 이제 찍고 있는 거고요. 자, 차계부를 볼게요. 보면서 그냥 쭉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났고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를 쭉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의 증상이 있었던 게요, 앞문 유리가 이렇게 닫고 열잖아요. 이렇게 유리를 내리고 올릴 때 이렇게 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유리 틈새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문 도어 유리 유격, 블레이드 2개 양쪽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어 셀프 트렁크 방음 테이프를 시공을 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따깍따깍 소리 나는 증상의 고질병이 있거든요. 이거 아마 19년형 이후에는 개선됐을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트렁크 쪽에 D연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트렁크 잡아주는, 딸깍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걸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얇아서 그런 거예요. 트렁크 유리 주변 필러 잡음 방음 시공했고요. 이게 1430km 주파하면서 이 증상이 나타나서 덕양화정점 르노코리아 정비소 가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증상이 있었던 게 1990km 주파를 하면서 트렁크 고무 패킹 교체했고요. 문틀에 윈드키퍼를 장착을 했네요. 그때 그러니까는 도어 방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트렁크 딸깍딸깍 소리 나는 거, 주행 중에 딸깍딸깍 뒤에 트렁크 쪽에 소리 나는 거, 그래서 고무 패킹 교체를 했고요. 2800km 주파했을 때는 운전석 통풍 시트가 있어요. 이제 풀옵션이니까 통풍 시트가 다 요새 있을 거고 열선 다 있어요. 근데 자,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통풍 시트 2단, 1단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안 앉아 있을 때 뭐 소리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럼 똑같이 안 앉아서 뭐 2열에서 이제 통풍 시트를 이렇게 2단, 1단 이렇게 작동을 해보면요, 뭐 열선도 마찬가지고 달라요.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히터코어가 문제가 있든, 그 열선 시트가 뭐가 단선이 돼서 문제가 있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소음 때문에 통풍 시트 등 쪽 모터를 교체를 했어요. 2800km 주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신차 출고하고 약 3326km 주파했을 때는 ECU 업데이트가 나왔어요. 이게 왜 ECU 업데이트, 부터 업데이트인데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 QM6 S링크 이게 순정 내비가 아니라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차량 전체를 이제 통제를 하는 거를 모니터화해서 보여주는 장치고요. 이거 업데이트하는 파일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 르노코리아 정비소 가서 노트북 스캐너 여기 밑에 OBD 잭 연결해서 스캐너 연결해서 하는 부트 업데이트가 있고요. 이거는 셀프 업데이트가 불가능합니다. 르노코리아 무조건 가셔야 돼요. 고인물 주든 뭘 하든 해서 무상 보증 수리를 받던 부트 업데이트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안에 티맵이 있어요. 이 안에 티맵이. 근데 티맵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파일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펌웨어 업데이트, 두 번째는 최신 맵 업데이트, 이렇게 파일 2개가 있는데요. 이제 S링크 요새 이제 출고되는 거는 뭐 이지 커넥트 해가지고 9.3인치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구형 버전이라 8.7인치 S링크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요. 이 티맵 홈페이지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차종들은 진짜 오래된 구형 차종들이고요. 처음에 이거 키잖아요. S링크 켰을 때 여기 공조 버튼 장치가 없는 차들은 아마 버전을 보시면은 3으로, 이거 원래 안 킬라 그랬는데 일단은 소리를 다 음소거 해놨습니다. 자꾸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저작권 위반이 됐다고 해서. 지금 보면은 공조기 이렇게 하면은 시동 온 하면은 이제 공조 켜지는데, 이 버튼이 있는 거는 8로 시작을 해요. 이거 버전 확인하는 방법은요, 메뉴를 들어가셔서 시스템에서 이렇게 옆으로 넘겼죠. 시스템 정보를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버전이 이게 이제 펌웨어예요. 그 팀의 홈페이지에는 이제 펌웨어 얘기하는 게 이 버전 얘기하는 건데 8.32.875잖아요. 최신 버전이에요. 그래서 공조기 있는 거는 8로 시작을 하고요. 공조기가 없는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 구형, 뭐 2018년 이전 모델. 없는 모델은 여기 3으로 시작을 하는 게 간혹 있어요. 진짜 오래된 차죠. 한 7년, 6년 넘은 차들인데, 그 3으로 시작하는 거는 팀앱 홈페이지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팀앱을 USB에 파일을 넣으셔서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S링크 그 어플이 있거든요. S링크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 S링크 안에 이제 팀앱이 있거든요. 이 팀앱, 이 내비게이션, 순전 내비게이션, 이게 팀앱이거든요. 이거 업데이트하는 파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 쓰니까 그냥 여기 음소거로 해놨고요.
근데 이 자동차 성능 검사장 가잖아요. 그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LPG든 자동차 검사를 이제 신차 출고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부하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롤링 같은 데 올려가지고 악셀링을 뭐 2000 이상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서 배기가스 그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부하 검사를 하는데, 사륜이잖아요. 제게 오토 사륜이다 보니까는 그 부하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락이 걸려가지고 그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날짜가 약 17년 4월 달인데, 그때 이제 이슈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르노코리아 가가지고 스캐너 노트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이슈 업데이트 했고요. 그 다음에 S링크 업데이트도 그때 이제 보증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 그리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버전 보는 방법은 환경 설정. 이거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티맵하고 공정이 버튼을 떼는데, 그냥 요거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내비 메뉴가 있어요. 이 내비에 대한 메뉴인데, 환경 설정에서 시스템 정보를 누르면은 이 티맵, 이 S링크 안에 있는 신형 내비, 티맵에 대한 프로그램 버전, 뭐 전국지도, 명칭 데이터, 안전운전 버전, 뭐 이런 게 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최신 맵으로 업데이트를 하려면 분기마다 나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 최신 맵이. 그래서 12월 달, 그러니까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이렇게 1년에 딱 4번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팀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아까 설명을 드렸던 3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공조기 버튼이 없는 차량인 경우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이 최신 팀의 업데이트를 하시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조 버튼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출고된 QM6든 LPG든 뭐든 이 공조 버튼이 있으면 팔로 시작하니까 그냥 최신 맵만 USB에 담아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업데이트 잘 될 거예요. (2358km) 주파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 구형 QM6에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시트를 이제 앞뒤로 이렇게 조수석이든 운전석이든 뭐 높이 조절도 하고 앞뒤로 움직이고 뭐 눕혔다가 세웠다가 뭐 그런 거를 하는 버튼이 옆에 있는데, 움직일 때 뭐 앞뒤로 움직일 때 끼릭끼릭 뭐 기어 갈리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솔직히 불량이죠. 신차 출고해가지고 2300km 주파했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모터 불량으로 점검을 받았고요. 나중에 그 모터 교체했습니다. 시트 모터 앞뒤 움직여주는. 그리고 3000km 주파를 했을 때는 조수석 주유구 쪽 핸더 부분 도색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문콕 테러 당해가지고, 그때 이제 신차 뽑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2000km 주파했으면 뭐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산 정비소에, 일산 르노코리아, 그러니까는 덕양화정점은 제일 말단 있는 그런 르노코리아 동네 정비소고요. 그 위에 이제 지역명이 들어가면은 지역사업소 아니면은 지역정비소라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 일산 정비소를 가서 그거를 그 르노코리아 정비소에서 했어요. 수리를. 보니까 저는 이제 피해자니까, 문콕테러 피해자니까 보험 수리를 받았고요. 그때 이제 뒷유리 유격이 있어서 블레이드 2개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4437km 주파를 할 때 이제 신차 출고하고 처음으로 엔진오일하고 엔진오일 필터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르노코리아 덕양 화정점 정비소에서 4400km 주파하고 이제 엔진오일 교체 좀 미리 했고요. 그 다음에 5262km 주파했을 때,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17년도 5월 달인데, 그때 일산 킨텍스에서 그 서울 모터쇼인가 그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신차 국내든 수입차들 제조사들이 모터쇼 할 때 저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이드 스텝이나 아니면 뭐 바디 키트나 아니면 순정 루프박스나 그런 차량 그 액세서리들을 현장에서 이제 온 고객들 대상으로 장착 예약을 하고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정가가 루프박스가 130만 원에 공인비 아마 따로 올 거예요. 근데 그때 모터숍 때 루프박스를 한 30% 정도 할인 받아서 공인비 없이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 캠핑 다니니까 루프박스 그때부터 이제 신차 출고하고 나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 6,145km 주파했을 때는 좀 증상이 좀 많은데요. S링크 핫스팟 연동 길안내 다운 현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길안내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등록지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부품 판매점을 이제 간다. 그래서 안내를 시작을 하면은 이게 지금은 핫스팟 연동이 안 된 상태고요. 이제 핫스팟을 연동을 하잖아요.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연동하면 이게 와이파이처럼 돼 있는데 그 핫스팟으로 연동이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얗게 들어옵니다. 와이파이 모양이. 그게 이제 핫스팟 연동한 상태에 이 순정 내비 티맵에 길 안내를 하면요. 여기 티맵 인증 빠른 길 안내 이게 인증이 떠요. 근데 그 표시가 안 뜨면은 결함입니다. 그래서 그 결함을 신차 6,145km 주파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어디다 얘기했냐면은 르노 코리아 엔젤센터도 전화를 해서 증상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티맵에 전화하고요. 티맵 홈페이지 보면은 고객센터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고객센터 전화를 했는데 요새는 막아놨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이 티맵도 그 티맵에서 라이센스를 그 계약을 맺었어요. 르노코리아하고. 그래서 이 안에 대한 관리는 티맵에서 합니다. 티맵 회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티맵 인증이 안 뜨면은 그 우리 스마트폰 티맵 있잖아요. 스마트폰 티맵에 환경 설정 들어가면은 거기 밑에 이제 고객 문의 그런 게 있어요. 좀 어렵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객 항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티맵 홈페이지에 이제 제 요 버전 있잖아요. 이거 티맵 인증 쬐끄맣게 안 뜰 때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이 시스템 정보 요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요거 정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촬영한 다음에 통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티맵을 아예 나가서 제 그 차량 S링크의 시스템 설정에서 이 시스템 정보 보면은 이 부트 버전하고 이 HUID 정보를 알고 티맵 홈페이지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 고유 그 기기를 위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식하는 그런 식별하는 코드라서 그걸 알고 티맵 홈페이지에 이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1대1 문의로 하시면은 이제 이 순정 링크 하실 때 이 티맵 인증, 빠른 길 인증 이게 떠요. 그렇게 좀 절차를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근데 그 티맵 인증이 지금도 안 뜨잖아요. 지금은 핫스팟 연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뜨는 거고요. 저 핫스팟 연동하면 뜹니다. 티맵 인증. 근데 지금 프리즘으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핫스팟을 S링크로 연동하면 지금 영상이 또 끊기거든요. 촬영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취소할게요. 이렇게. 그 티맵 인증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주행주 우측 쏠림 현상이 신차 출고하고 약 6,145km 때부터 발생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서부사업소에 우측 쏠림 건으로 한 거짓말 안 못하고 한 30회 정도 입고 들어갔다 거쳤다고 해서 출고했다가 또 증상이 재발돼서 증상 재발되는 게 이제 출고를 했는데 10,000km 이상 또 주행을 하잖아요. 근데 또 우측으로 쏠리거나 아니면은 뭐 가드레일 쪽 아니면은 중앙선 쪽으로 또 쏠리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차가. 근데 이 증상이 뭐냐면요. 제가 그 라이브 그 하시면서 차 설명을 드렸는데 핸들이 이제 살짝 찌는 거예요, 살짝. 요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핸들을 움직일 수 있게.
아예 안 잡는 건 아니죠. 이 상태로 이제 운전을 이제 해보시면은 요 상태로 이제 한 80, 70km, 80km 이상 이제 주행을 하시다 보면은 배수 때문에 고속도로도 이렇게 뭐 가드레, 그러니까 갓길 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거나 아니면 중앙선 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돼 있는 지역이 있고요. 평지 구간이라서 그냥 이제 그 거의 비슷한, 거의 각도 차이가 없이 평평한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에서 테스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가잖아요. 3초 이내에 갓길 쪽으로 쏠려요. 그냥 차가 스스로가 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우측 쏠림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앙선 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있을 때 결론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어, OEM 타이어로 이렇게 4개가 장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타이어면은 우측 쏠림이나 뭐 중앙선 쏠림이나 그런 게 좀 드물 건데 생산일자가 각각 다르거나 그랬을 때 타이어 그냥 타이어 자체에 봤을 때 뭐 휠 밸런스도 마찬가지지만 신차 출고했을 때 휠 밸런스나 얼라이먼트나 다 봐서 출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의심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휠 얼라이먼트 문제면은 그 르노 코리아 정비소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이게 이렇게 핸들을 살짝 줬는데 3초 이내에 옆차선으로 가 있다,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최대한 상세하게 어떤 조건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개선품을 뭐 부품을 정비를 하시던 아니면은 정비를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정 안 되면은 타이어가 만약에 방향성이 없는 타이어면은 타이어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4바퀴 다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자체에 이제 휠 밸런스를 잡을 때요, 타이어하고 휠하고 결합이 된 상태에서 그 휠 밸런스를 측정하는 기계에서 순서대로 1번 뭐 운전석 앞 타이어가 1번, 조수석 앞 타이어가 2번, 뭐 조수석 뒷 타이어가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매겨 가지고 휠 밸런스를 이렇게 다 맞춰요. 다 맞추고 나잖아요. 그럼 그 휠 밸런스 기계에서 그 타이어는 어디 장착하고 그 타이어는 조수석 앞에 장착하고 뭐 조수석 뒤에는 몇 번 장착하고 그걸 알려줘요. 근데 르노 코리아가 만약에 그렇게 휠 밸런스를 잡아주냐, 안 잡아주니까 그런 거를 지적을 저는 했던 거고요. 우측 쏠림 증상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거고, 뭐 쇼버 있잖아요. 앞바퀴 쇼버 스프링, 그 다음에 뒷바퀴, 그 다음에 신차를 출고해서 사람이 안 탔는데도 그 각 바퀴별로 무게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게 다 달라요. 4바퀴 다. 그런 거를 고민을 했다는 거죠. 저도 신차 출고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여기 그 뭐 정비 영상 맨날 보면은 노란색 뭐 바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측 쏠림을 르노 코리아 서부 사업소에 한 30번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뭐 개선된 쇼바 교체하고 뭐 타이어도 위치 교환해보고 타이어도 바깥 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해결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 과정이 한 2년 걸렸나 3년 걸렸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측 쏠림 증상이 뭐 어느 차든 르노 코리아 뭐 QM6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뭐 수입차도 마찬가지고 국내차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아무튼 뭐 공기압 조정, 타이어 휠 얼라이먼트, 타이어 앞뒤 교체, 만 킬로마다 앞뒤 교체 필요하다, 뭐 브레이크 패드 앞뒤 탈 부착하고, 뭐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다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우측 쏠림 증상 해결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정비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7093km 주파했을 때는 2열 시트 리클라이닝, 그러니까는 제게 초급 모델이라 요새 QM6는 그 넘어가는 게 이렇게 뭐 거의 95도 각도,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딸깍하고 걸리게 2단으로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돼요. 근데 초기 모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리클라이닝 부품을 사다가 더 눕힌 거죠. 2열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게. 그리고 8,700km를 주파를 했어요. 신차 출고한 지.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겨울이든 이제 비 오는 날에 이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하면은 접히거든요. 이렇게 양쪽 사이드 미러가 접혀요. 그리고
이제 다시 펼치는데 반만 펼쳐지는 경우가 있거나 접힐 때 반만 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 멈추는 거죠. 접히다가 말고. 겨울에도 뭐 마찬가지고. 이게 그 사이드 미러 기어 쪽에 구리스가 마르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구형 차종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리스 작업을 해줘요. 가져가면은 저거 사이드 미러 탈거해서 기어 쪽에 구리스를 막 엄청 떡칠을 해놔요. 그렇게 하고 타보라고, 이상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타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 10,000km 주파하기 이전에 또 동일한 증상이 또 재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사이드 미러 개선된, 기어 개선된 걸로 교체를 해줍니다. 르너 코리아에서. 그래서 저는 8,700km 주파하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본사정비서죠. 서부사업소의 좌우 사이드 미러 본체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9,567km 주파했을 땐요, S링크 뭐 업데이트하고 사이드 미러 교체했는데도 증상이 재발돼서 윤활하는 거 추가했고, 그 다음에 운전석 뒷더 조수석 몰딩 이 소리가 찌끄당 소리, 뿌직뿌직 소리 나는 거 때문에 몰딩 교체하고, 그 다음에 보니 흡기 필터 에어덕트 그 벙벙벙벙 소리 나는 게 있어서 그거 이제 증상 설명했었고, 흡기 필터 커버 브라켓이죠, 그거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차 출고하고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10,000km를 주파를 했는데요. 뒷조석 뒷문 고무 몰딩, 조수석 뒷문 고무 몰딩 교체하고, 워셔통에 그 워셔액이 누유되는 그런 고질병이 있습니다. QM6 초기 모델들. 그래서 워셔액통 상하 교체했네요. 10,000km 주파했을 때. 그 다음에 앞바퀴 2개 휠 밸런스 조정. 그러니까는 이거는 휠 밸런스를 왜 했냐면은 아시잖아요, 우측 솔림 그거 제가 계속 재발돼서 한 30회 정도 서부사업소 갔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휠 밸런스도 다시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QM6 초기 모델들 최초의 2016년에 출고된 모델들은 주황색 할로겐 안개등이 장착돼서 이제 출고가 됐어요. 할로겐 안개등. 그 다음에 이제 19년형 출시가 되면서 이제 그 LED 안개등 있죠. 그게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거는 다 데일라이트나 뭐 그런 거는 다 LED 전조등 뭐 이렇게 달렸는데 그 할로겐 안개등이 빛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안개등 안에 이제 습기를 차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빗길 운행하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순정 안개등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좌우 안개등을. 순정 부품이에요. 그 제조사에서 인증한. 근데 봤더니 안개등 습기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할로겐 안개등을 똑같은 거를 교체를 해줘요. 그래도 빗떨림하고 습기 증상이 재발이 돼서 제가 나중에는 그냥 안개등 19년형 이후에 출시되는 신형의 그 안개등, LED 안개등을 사다가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안개등 빗떨림 증상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한값이 틀리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퓨즈 접촉 불량하고 퓨즈 박스하고 뭐 아무튼 그런 전기 계통의 문제라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 겨울에 떨리는 거 문에도 이렇게 풀옵션이나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빗떨리는 거나 안개 빗떨리는 거나 똑같은 근본 원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계통 문제고요. 퓨즈 박스 교체하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결론을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형 안개등 그때 11,000km 주파하면서,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제가 구입하다가 교체를 했었고요. 이때도 뭐 S링크 업데이트, 디퍼런스 기어 오일 박스 누유 증상이 신차 출고하고 11,000km 때 발생이 되네요. 디퍼런스, 리어 디퍼런스 그 오일 누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디퍼런스 기어 오일, 뭐 트랜스퍼 후륜 누유 현상에 도포하고 클락 스프링 교체했고, 이 클락 스프링 이거 핸들 돌릴 때
두 바퀴 이상 뭐 이렇게 좌측으로 두 바퀴 우측으로 두 바퀴 한번 시동 건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 아니면 끼릭끼릭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근본원인 정비하는 게 클락 스프링 교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위치 컴플레이트 컨비네이션, 이 스위치, 왜냐면은 그 크루즈 그 옵션이 있어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마찬가지인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설정을 하고 가는데 지가 스스로 강제 해제가 돼요. 스스로 꺼져. 뭐 크루즈 주행할 때도 꺼지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할 때도 꺼지고, 뭐 제가 악셀이랑 브레이크를 밟았다, 뭐 앞차랑 거리 간격이 좁아져서 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꺼져요. 그래서 스위치 컴플리트, 그 다음에 스캔 뭐 점검할 때 특이사항 뭐 그런 거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적 코드 이런 거 보긴 하는데, 그 다음에 트랜스퍼 후륜기어 교체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누유 증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QM6 4륜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은 4륜이 또 안 나오죠. 그리고 안개등도 사라졌잖아요. 그런 근본 원인이 그거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제조사에서. 안개등 그 비만 오면은 안개등이 빛이 떨려요. 전조등도 빛이 떨리고 델라이트도 떨려요. 그게 자체가 신차 불량이고 신차 결함이고 떨리면 안 됩니다. 뭔가 접촉 불량이 나고 그 진동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 증상이 저는 나타난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디퍼런스, 리어 디퍼런스 오일 누유 문제도 그래요. 앞에 엔진하고 그 트랜스퍼 케이스 그쪽에 누유되는 거나 뒤에 리어 디퍼런스 오일 누유되는 거냐, 이게 방치하면은 결국에는 그 조기의 내구성이 다 돼가지고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누유는 그 초기 때부터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디퍼런스 10,000km? 13,000km에 교체했네요. 보니까 우측 설림 부속 교체, 양쪽 도어 방음 정비받고, 얼레먼트 조정, 휠 밸런스, 우측 설림 또 재발돼서 13,000km 주파하고 또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형 QM6 디얼하고 그 리어 시트 쪽에 열선이 있는데요. 그냥 켜고 주행하면은 저희 타요. 뭐 차단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히터코어가 불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초기 모델들이 탔어요. 뒤에 리어 열선을 켜놓고 이제 운행을 하면은 타는 거예요, 시트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온도 조절도 안 되고 꺼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죽의 내구성이 문제가 있어서 가죽이 실제 출고하고 13,000km 밖에 안 되는데 갈라짐 증상이 있어서, 그래서 가죽 시트 교체하고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이때 교체를 했네요. 리어 기어박스 교체고, 미션 기어 빠짐 증상, 보니카울 범퍼 실링 작업, 에어 필터 커버 교체, 운전석 조수석 하부 및 녹 발생이 13,000km 주파했을 때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더코팅을 그때 이제 고민을 했던 겁니다. 로암 볼트 녹 발생하고, 뭐 녹은 지금 하체의 녹이랑 이 실내의 녹이랑 비슷한 시기에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름에 워낙 습하니까. 근데 방정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누세예요. 이거는 뭐 아이언 코팅이나 그런 게 돼 있으면은 녹이 좀 덜 쓸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QM6만의 문제나 SM6, QM6, XM3 뭐 이제 앞으로 출시될 신차들도 비슷하게 발생이 될 겁니다. 신차 출고하고 13,000km 주파하시면은 이제 여름 겨울 겪으시면은 하부에도 녹이 생기고, 실내에도 시트 밑에 레일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시트 그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다 녹색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녹을 예방을 하고 내구성을 높일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차 출고하고 14,000km 주파를 했습니다. ECM ABS 리프로그램을 하고요. OTS 뭐 적용한다고 그러고, 뒷유리 와이퍼를 교체를 합니다.
자, 추가 증상이 발생이 됐어요. 신차 출고하고 14,000km에. 뭐가 발생이 됐냐면요. 우측 쏠림 잡았어요. 근데 좌측 쏠림이 발생이 됐고요. 중앙선 쪽으로 쏠리더라고요. 긴급제동 해제 오류. 그 비만 오면은 긴급제동 해제됐다고 긴급제동이 안 됩니다. 먹통 긴급제동 해제 오류라고 이렇게 되게 점잖게 적어놨는데 그냥 긴급제동 먹통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레이더 주변 부품 뭐 그런 것들 점검을 받고 본닛 고정이 안 돼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면 뭐 본닛이 더 떨리는 증상 그런 것도 있었고 서행 중 쇠 갈리는 잡음이 발생된다. 터빈 임펠러 불량 증상 시동 걸고 운행 30분 으르렁 그러니까 이거는 흡기 덕트 쪽에 그쪽 밀폐성 그런 문제라서 벙벙벙벙벙벙 그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신차 출고하고 18,505km 주파했을 때는 1, 2열 시트 열선 리콜 정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볼륨 조절 레버 이거 볼륨 조절이 안 되거나 뭐 지 혼자 스스로 음소거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볼륨 조절 레버 교체했고요. 크루즈 컨트롤 강제 오프 증상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컬럼 로어 돌릴 때마다 빠지끼리 소리 나는 거 스티어링 실 고무 교체 이게 그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게 제 차는 18,505km 주파했을 때 최초 발생이 됩니다. 지금 10만 km 넘어서 또 동일 증상이 또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스티어링 컬럼하고 스티어링 실 고무 그쪽 점검하셔서 저기 뭐야 보증기간 이내에 꼭 정비 받으세요. 그 다음에 2열 시결잭 접촉불량 증상이 나타나서 사라졌죠. 요새 차는 2열 시거잭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000km 주파했을 때는 2차 엔진오일 필터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시트 사이드 에어백 모듈 교체했고 여기 떠요.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 경고등이 사라지지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접촉불량 증상이 있으면은 이거를 제조점에서 가서 증상을 설명을 하시면 그 모듈 자체를 교체를 합니다. 사이드 에어백 모듈 교체했고요. 앞바퀴 휠 밸런스 조정 받았고 미션 사포트 오링 누유되는 거 발견이 됐고 전조등 안개등 높이 조절 뭐 하고 24,544km 주파했을 때는 에어백 경고 이 에어백 경고 스티커가 잘못 부착이 돼 있어서 좌우 뭔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운전석 안전벨트 교체됐고요. 리턴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감아주는 그런 스프링이나 안전벨트 불량이니까 그런 거 정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 운전석 뒷바퀴 위치 교체했고 운전석 뒷바퀴 펑크 소리 펑크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때 24,544km 주파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제가 여기를 결론을 했는데 기어박스 외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소음 측정을 하거나 진동 측정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나 뭐 기타 등등. 저주파가 탐지가 됩니다. 주행 중에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어플로 저주파나 고주파 탐지하는 측정하는 어플이 있으면 그거 설치하고 한번 주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주파나 고주파가 탐지가 됩니다. 거기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막 멀미나고 어지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쪽에 찌끄덩 소리가 나서 여기 시트 레일 교체했고요. 운전석 뒤 2열 바닥 마감재 들뜸 증상이 있었고 우측 쏠림 증상 재발이 됐고 에어컨 모터 및 블로우 잡음이 발생이 돼가지고 증상을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25,242km 주파를 했을 때는 앞타이어 2개를 교체를 했고요. 마모가 심해서. 그 다음에 휠 밸런스, 향균 탈출 서비스, 뭐 공기압 37 PSI를 마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신차 출기 때는 그 문짝 옆에 보면은 그 PSI가 있어요. 공기압이 적정 공기압이 있는데 그거는 지극히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한 세팅이고 연비나 뭐 안전이나 아니면 빗길에 뭐 배수가 잘 되는 그런 공기압이 아닙니다. 그 공기압은 한번 그리고 겨울이 되잖아요. 37 PSI 앞밖에 맞춰놓으면요 바로 경고등 떠요. 겨울에 그러니까 영상 한 10도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TPMS 경고가 뜰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37보다는 더 많이 최소 기준이고요. 냉간시 기준입니다. 공기압은. 그래서 냉간시에 저는 40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램프 리어 컨비네이션 교체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운전석 이게 24,555km 주파했을 때 서부사업소 이제 들어가서 운전석 후미등, 플레이트, 키링, 리어 좌, 패드, 프론트 어셈블리, 프론트 좌측 프레임 어셈블리, 프론트 시트 쿠션, 스프링 프론트 댐퍼, 스프링 프론트 교체. 이게 이제 개선됐다 그래서 우측 돌림 증상 개선됐다고 해서 이걸로 이제 교체를 했던 거고, 인슐레이터 어셈블리, 스트러트 마운팅 2개, 스트러트 어셈, 프론트 서스펜션 하나, 리벳, 피니셔 세트, 클립, 베어링, 스트레이트 마운팅 2개 증상을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증상을 그때 기록을 했냐면요, 조수석 시트 찌끄덩, 잡음 소리가 들리고 운전석 후미등 습기 차는 증상이 있어서 뭐 어디 부딪히거나 깨지지 않았는데, 후미 등에 안쪽에 습기가 차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 솔림 재발됐고, 운전석 안전벨트 리플링 불량, 그 다음에 운전석도 안전벨트 찍힘 증상, 관계에 자꾸 유발이 돼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24,000km 주파한 정비 내역을 쭉 불러드렸는데도 저도 지치고 듣는 여러분들도 지치니까 이거를 제가 좀 끊어서 컨텐츠를 한 다음에 2부 영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듣는 구독자분들도 지겹고 저도 지겹고 저도 졸리고, 이거 뭐 언제까지 들어야 돼?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차계부를 한 12장 13장 뭐 그렇게 적었는데, 한쪽 두쪽 세쪽 네쪽 불러드렸어요. 지금 불러드린 양이. 그리고 앞으로 8장 이상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겹잖아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아니, QM6 신차를 뽑았어. 그래서 신차 등록하고 넘버도 이제 달고 부착하고 운행을 했는데 막 이런저런 증상이 생긴 거예요. 신차인데. 왜냐면은 2016년 9월 달에 이 차 QM6가 국내에 이제 출시가 됐어요. SM6가 제일 먼저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QM6가 출시가 됐는데, 초기 모델을 샀더니 막 이런저런 온갖 증상들이 막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순정부품 사다가 교체하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한 것도 많이 있고요. 해결을 못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측 솔림 증상, 제가 이거 스트럿반가 이거 장착 안 했으면 계속 서부사업소 갔을 거예요. 7년 동안. 증상이 자꾸 재발되니까. 결국에는 스트럿바 장착하고 나서 타이어를 올레더 타이어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제가 4바퀴 모두.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래요. 약간 소음, 공명음 올라오는 거는 둘째 치고, 차가 우측으로 자꾸 쏠리고 중앙선으로 쏠리고 진짜 엄청 불안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시속 한 80km, 70km대 그런데, 그러면은 이 차가 196km 정도 나가는데 196km에 우측 쏠림 증상 나타나면 뭐 차 돌라는 얘기죠. 근데 TCS가 또 뭐 잡아주기는 하겠죠. 긴급 제동이 시속 130km 그 이상 달리면은 또 작동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면은 그 반응하는 시간이 짧아져 가지고 그냥 사고 나라는 거죠. 아니면 네가 컨트롤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긴급 제동도 포기하는 속도가 130km라서 130km 이상 달리시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그렇게 달리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차계부 적었는데, 지금 한 장, 2장, 3장, 4장 신차 출고하고, 기간으로 봤을 때 신차 출고하고 약 1년 5개월에 있었던 증상을 쭉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2부 영상 제가 이제 시간 될 때 또 조만간 라이브로 알려드릴 건데, 그때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많이 지겨우시죠? 그리고 지금 영상 찍은 지 한 50분 지금 넘어갈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 지겨워지니까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제가 지금 셀프 정비하면서도 계속 이제 이거를 차계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그때그때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콘텐츠고,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차계부 적으면서 그런 증상들, 온갖 증상들을 경험하고 그 증상들을 해결해 가면서 느꼈던 점,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르노코리아 정비소에서 또는 자동차 동호회의 그런 협약대 정비사들이 정보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인나라가 있고 동네 정비소가 있고 뭐 여러가지 정비소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 차의 증상에 대해서 근본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끼릭끼릭 소리가 나요. 하체에서 뭐 이상한 소음이 납니다. 그냥 그렇게 가가지고 정비해주세요. 그러면은 제조사 정비소도 이상 없다고 하고요. 공인나라 가도 고객님 이상 없는데요. 그 어느 정비소로 가도 이상 없다고 하고 돌려보낼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끼릭 소음이 나.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앞바퀴에서 나는지 뒷바퀴에서 나는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밝은 데서 바퀴 지상 주차한 다음에 본인 열고 바퀴 안쪽도 보고 잭도 들어 올려서 보고 저 하체에 들어가거든요. 잭 올려서 하체에 들어가서 도대체 뭘까 타이어도 막 두들겨 보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두드려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증상을 찾아서 자 서부사업소를 갑니다. 우측 앞바퀴 캘리퍼 고착 증상에 대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수석 앞바퀴만 캘리퍼가 고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고열 그리스 작업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증상이 재발된다.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하거나 그런 건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정비를 해주거나 이 증상을 해결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왔고요. 뭐 우측 소리든 증상이든 뭐든 정비사님한테 2번 정비하러 이 증상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증상이 재발되고 저는 차계부에 증상이 재발되면 재발된다고 몇 킬로 주파했고 언제 몇 월 며칠에 그런 증상이 나왔다 재발이 됐다 어쨌다 추가 증상은 뭐가 나왔다 그런 걸 계속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비소에 가서 또 정비를 받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르노코리아만 간 게 아니고요. 뭐 이제 가까운 이제 평초운 그런 데도 가고 근데 제가 자동차 정호회에 대해서 좀, 자, 고객들이 호갱은 아니잖아요. 자, 자동차 정호회는 회원들을 그냥 호갱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자동차 동호회가 회원들을 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자꾸 가성비 조작하고 뭐 팔려고 그러고 자,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HUD잖아요. 저 이거 리퍼로 2만원 주고 샀습니다. 이게 그 SM6, 이 뭐야, PM6에 HUD가 없으니까 동호회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요. 그 SM6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HUD, 순정 HUD를 여기 QM6에 이식하자고 한 200만원 달래요. 그게 자동차 동호회입니다.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제 차 신차 보증기간이 7년 14만 킬로예요. 그러면 그 HUD 7년 14만 킬로 보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 동호회 그 정비소에서 안 해줍니다. 자동차는 신차는 출고를 하면 7년 14만 킬로라는 무상 보증 기간이 있는데 그거 보장도 안 해주는 튜닝을 그 자동차 동호회 뭐 협력 업체인지 뭔지 거기서 그렇게 그러면은 하라고 가소비를 조정을 하고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AS도 안 해주고 그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 동호회가 회원들을 호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도 이런 증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차계부 적으면서 셀프 정비하면서 노력을 해왔던 거고요. 제조사 정비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들이 뭔가 증상이 있어서 가잖아요. 이상 없대요. 그러니까는 뭐 경고등이 뜨잖아요. 여기 계기판에 웬만한 경고등은 떠요. 그러면 진짜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경고등을 띄우겠죠, 차가. 그러면 고객이 르노코리아 정비소에 가가지고 무슨 경고등이 뜬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갑니다. 그럼 무상 보증술이잖아요. 그 기간 이내에는. 스캐너로 이 과거 기록, 현재 기록, 그거 오류 코드만 지우고 고객님 이상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제가 7년 동안 7년 14만 킬로 무상 보증 기간 저는 돈 주고 그때 샀었거든요. 그거를 200 얼마인가 주고 샀어요. 무상 보증 기간을. 왜냐면 증상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를 원래는 그냥 저도 한 신차 출고하고 2, 3년 만에 중고차 팔려고 했거든요.
너무 이제 소소한 뭐 이런 심각한 결함은 없는데 막 툭하면 경고등 뜨고 툭하면 우측으로 쏠리고 툭하면은 막 빠지끼리 막 그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엔젤센터에 전화했더니 고객팀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전화를 다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차를 바꿔주시겠대요. 이 차를, 제 차를 그냥 받고 무료로 신차를 교환을 해주겠다. 저는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QM6가 국내에 이제 16년 9월달에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잘 팔려야 되지 않냐, 잘 팔릴 때였고 그때는. 그래서 뭔가 결함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해결을 하고 리콜을 하던 자발적인 무상 수리를 하던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하가만은 되지, 그냥 신차로 교환해줘서 그게 해결이 되냐, 그 결함들이. 그럼 다른 고객은 어때요? 다른 고객이 그러면은 이런 증상, 우측 쏠림 증상은 막 계속 재발된다고 얘기하면은 그 고객도 뭐 신차로 계속 교환해주고 결국에는 2019년 6월부터 1년이든 2년, 3년이든 지금 8년째 QM6 차량 팔고 있는데 그 사이 고객들을 그럼 다 바꿔줄 거냐, 신차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차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 있고 뭘 하고 자꾸 왜 내가 인재센터에 전화를 하고 본사로 개선 건의, 부품 개선 건의, 이런 성능 개선 건의를 왜 자꾸 건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개선에 대해 문제 있고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본사 정비소 과장님인가도 친해지고 뭐 덕영화정전 전자님들도 친해지고 엔젤센터에는 계속 증상 기록만 남기느라고 이렇게 통화 많이 하고 고객 팀장님들도 막 얘기를 하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차 폭력에도 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QM6가 2016년 9월 출시가 됐잖아요. 르노코리아가 현대기아차보다는 뭔가 이렇게 개선하거나 그런 클레임이나 아니면 고객의 니즈를 상품성을 개선하는데 한 6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저도 이제 QM6 차주고 QM6를 몰고 있지만 그러니까 17년형 QM6하고 2024년형 QM6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기간만큼 있잖아요. 2023년까지 17, 18, 19, 20, 21, 22, 23 7년 걸렸어요. 7년. 르노코리아는 그 상품성 개선하는데 7년이 걸려요. 해결을 하는데 그 7년 사이에 제가 얼마나 많은 거를 개선 건의를 하고 증상이 우측 쏠림이 나오니까 근본 해결을 해야 된다, 밸런스 문제다, 세팅 값의 문제다, 그런 거를 이제 개선 건의하는 고객들이 저만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왜 자꾸 르노코리아에 개선 건의를 했었고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아니 신차로 바꿔주겠다고 하는데도 왜 이 고객은, 다른 고객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차 바꿔달라고 하면 넙죽 해가지고 신차 받는데 이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라고 아마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그만큼 르노코리아를 사랑하니까, 르노코리아를 사랑하는 고객들이니까. 르노코리아 고객들은 원래 이렇게 좀 재구매율도 높고요, 거의 매니아라고 보시면 돼요. 르노코리아를 사는 사람들. KG 모빌리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쌍용 뭐 토레스든 뭐든 신차 몰면서 셀프 정비하면서 저처럼 차계부 정리해가지고 이런 컨텐츠로 유튜브에서 노하우 공유해주는 사람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 있냐는 거죠. 시승 전문 기자들은 그냥 꿀빠는 그런 좋은 것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QM6 2024년형이 뭐 어떻고 어떻고, 그런 시승 전문 기자들이 하는 컨텐츠하고 저처럼 셀프 정비하고 뭐 증상 있으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나 말목잭으로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나하나 흔들어보고 컬럼실이 문제인지 저 캘리퍼 구열 구리스 그거에 대해서 고착이 문제인지 ABS 모듈이 문제인지 막 만져보고 셀프 정비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증상이 있으실 때는 이 부분 먼저 르노코리아 정비사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점검을 받으십시오 라고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컨텐츠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채널들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7년부터
그 한 7년 정도까지 계속 저는 엔젤센터에도 이거는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 이건 안전도의 문제고 환경 문제, 환경법에도 저촉이 되고 자동차 관리법에도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리콜, 국토부에서 리콜 떨어질 사안이라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리콜 떨어지면 그냥 무상소리 뭘 해주든지 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감안하고 지금 신차를 출시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고객들이 증상에 대해서 하는 사람만 몰래 저 수리를 해주고 정비를 해주고, 잘 모르는 고객들이 오면은 증상 이상 없는데요? 노트북 스캐너로 그것만 진짜 살짝 지워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고객님 더 타보세요. 이렇게 되돌려보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컨텐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자칭 프로슈머 스마트 컨슈머지만 그래서 차계부를 열심히 적어왔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동차 동호회에는 뭐 과소비 조정하고 있고 맨날 무슨 쓸데없이 무슨 르노르 튜닝이나 하라고 해가지고 그 60만원 70만원 뭐 그런 거 달라고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자동차 튜닝을 하거나 그러면 가성비 5만원 미만의 가성비 튜닝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것들, 제가 써보니까 괜찮은 것들,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보증, 그러니까는 대충 저도 다 겪어봤잖아요. 이 QM6를 신차 출고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중고차로 팔아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뭐 이코녹스 사고 토레스 사고, 그럴 때 저는 2차 차계부 써가면서 셀프 정비 해가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할게요. 그 증상을 잡으려고. 정비 경력 30년도 포기한다는데 본사에서 그런 차를 붙들고 계속 증상을 개선을 하고 하나씩 증상을 잡아가고, 우측 손님도 그렇게 해서 잡고 저렇게 해서 잡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 채널하고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다 과소비 조정하고 시승 전문기사처럼 꿀만 빨고, 저도 그런 컨텐츠 만들고 싶죠. 왜 하기 싫겠어요. 그런 거 하면 구독자도 늘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르노코리아 본사 정비소든 이렇게 뭐 덕양 화정점이든 아니면 일산 정비소는 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접수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제 차는 뭐 정비를 하고 있던가 정비 대기를 하고 있던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 여성 언어분들이 오셔서 막 증상을 설명을 하시고, 연세 지긋하신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신차에 대해서 증상을 막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 마음이 진짜 찢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전 다 겪어봤고 그게 무슨 부품이 문제인지도 알고, 뭐 상품성 계속 전방 레이더처럼 전방 레이더 초기 모델들이 나왔는데 비만 내리면 긴급 제동해야 되고, 비만 내리면 대한민국 날씨 중에 365일 중에 3분의 1이 눈 또는 빕니다. 그러면은 365일 중에 100일 정도는 계속 긴급 제동이 먹통된 상태예요. 그게. 그리고 다녀요, 도로를. 맞냐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알고 봤더니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저처럼 개선건의 한 사람이 많았었나 봐요. 전방 레이더 1차 2차 3차 개선합니다. 그 방수 문제가 문제였고, 거기에 빗방울이 유입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전방 레이더에 직접적으로 빗방울이 유입이 되니까 긴급제동이 해제가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계속 뭐 19년도에 이래, 20년도에 이래, 21년도에 이래 하다 안 되니까는 4차 개선 때는 여기 전방 룸미러로 전방 레이더 있잖아요. 그걸 올려버렸어요, 센서를. 그리고 보행자도 뭐 긴급제동 작동이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 상품성이 되고. 하나하나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 많이 했고, QM6 잘 팔리라고 쓴소리도 많이 했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저는 그런 뭐 그냥 숙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차가 진짜 폐차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발휘되어줄 그런 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차계부 써가면서, 보증기간도 저는
남들은 그냥 뭐 진짜 계약할 때 무료로 한다는데 저는 200 얼마인가 주면서까지 7년 14만 킬로 보증 연장을 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왔고 그렇게 셀프 정비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차개보 적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름 모를 사람이 그 증상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계실 때 저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증상을 제가 겪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런 노하우들, 꿀팁들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시승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르노코리아 뭐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런 영상하고는 제 영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방향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동호회 뭐 그런 쓸데없는 르노 튜닝 그런 거는 하고는 더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보는 저도 구독자인 동시에 저도 셀프 정비하고 차개부 쓰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 정비소에 가면 증상 호소하시는 여성 오너분들, 뭐 젊은 사회 초년생분들,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연세 지긋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유튜버가 된 거죠. 그런 걸 알려드리려면 그런 게 영상으로 올리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던 거고요. 대한민국 제조사들은 그냥 원가 절감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든 볼트 하나 나사 하나라도 빼놓고 신차를 출시를 하고 일부러 결함을 만들어 출시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차 출시하고 나서 3년 정도 될 때까지 이제 상품성 개선을 꾸준히 합니다. 결함이 있으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신차가 이제 예를 들면 페이스리프트 때도 엔진 미션하고 이렇게 개선이 된 그런 차들이 이제 페이스리프트 돼서 나오면요. 3년 동안의 고객들은 그냥 그 테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69의 3이 그 뜻이에요. 3년 동안 테스터다. 그 다음에 6의 법칙은 또 뭐였냐면요. 신차가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다 비싸요. 예를 들면은 그 뭐 이런 거 차량 용품, 그러니까 신차가 출시가 되면 이런 차량 용품들 뭐 방향제라도 신차 거는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은 이게 자유시장 경제 체계 때문에 그 처음에는 독과점으로 이렇게 납품하던 용품을 생산하던 업체들도 이렇게 라인업이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6개월 뒤부터는 가격이 안정화되고요. 가격이 다운이 돼요. 하다못해 알리나 테무에서 막 올라온다고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독과점을 하던 자동차 동호회들이나 거기에 납품을 하던 차량 용품들을 하던 업체들이 경쟁력이 점점 잃는 거죠. 그게 자유시장 경제 체계고 그래서 6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차가 출시되고 6개월 뒤부터 가격이 안정이 되고 6개월 동안 참았다가 6개월 이후부터 이제 가격 비교를 하셔라 라는 게 6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9는 뭐냐면요. 369 법칙의 제일 마지막인데 제가 진짜 뭔가 엔진 오일이든 뭐든 튜닝을 뭔가 하고 싶은데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에 9번을 담아요.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취소했다가 아씨 살까? 장바구니에 또 담아 또 취소해. 그럼 2번이잖아요. 또 취소해. 그렇게 9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민을 하는 사이에 6개월이 지날 거예요. 아마 장바구니에 9번 담았다 취소했다 담았다 취소했다 그렇게 9번을 하니까 뭐 하루에 9번 취소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기간도 고민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그 다음에 가성비 따질 수 있는 가격을 가성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기간을 전체 토탈을 해서 장바구니에 9번 담았다가 취소할 때까지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9번을 취소했어. 진짜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불박이 될 수도 있고 틴팅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해당이 돼요. 10번째에 진짜 내가 필요하면 사야죠. 대신 첫 번째 장바구니에 담았을 때부터 9번째에 장바구니에 이제 결제를 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결제 취소를 한 그 9번의 기간 동안에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10번째에도 꼭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한테.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전에 내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 뒤에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369 법칙의 9는 장바구니에 9번 담고 취소할 때까지 결제를 하지 마시고 가성비를 따져보고 충분히 검증이 된 건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보증 수리 기간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AS는 뭐 몇 년을 보증을 하는지 그런 거 다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구입을 하시면 분명 가성비 좋은 제품은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369 법칙에 대해서 그렇게 한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이제 공유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된 시작과 지금 중간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 이름 모를 누군가한테 작은 사소한 도움이라도 된다고 하면요, 저는 영상 계속 업로드하고 계속 셀프 정비 만들고 폐차할 때까지 이 차 계보는 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차를 계약하거나 중고차를 사면 그 차도 똑같이 차 계보 쓰면서 지금처럼 또 관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돕고 사는 세상,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슈머TV였고요. 긴 시간 동안 저의 짧은 영상, 엄청 긴 영상, 모술이 받았다는 그런 신세한탄에 대한 영상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 영상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영상들 되게 많아요. 400, 50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즐겁고 편안한 드라이빙 되시고 즐거운 연휴 마무리 하세요. 빠이빠이.